저의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의 박슬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여러분을 위해 오늘 밤에는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가장 외롭고 무서운 공간, 교도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그 벽 안에서 직접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경험담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열어볼 편지는 익명을 요구한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삼촌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분의 삼촌은 범죄 심리학자셨다고 하네요. 이성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분석을 신뢰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는 한 남자가 지화교도소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서 있는 장면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이름은 한서준. 국내 최고의 범죄 심리 분석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경력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실패가 남긴 희미한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던 한 사건 이후 현장에서 한 발 물러나 강단에만 서왔다. 그런 그가 다시 이곳을 찾은 것은 거절할 수 없는 부탁 때문이었다. 지화교도소는 악명 높은 곳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교도소에 들어서는 순간 한서준은 공기 중에 섞인 절망과 폭력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원한과 고통이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의 안내를 맡은 교도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서준을 맞았다. 그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자였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경력에 흠집이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종류의 인간. 그는 이번 사건을 그저 수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흔한 스트레스성 자살로 치부하려 했다. 한 박사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전문가까지 모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에서 하도 성화라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사건은 사그리미아호 감방에서 일어났다. 한 달 사이에 2명의 수감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이다. 두 번째 희생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던 수감자였다. 교도소 측에서는 모방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한서준은 자료를 훑어보며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두 희생자 모두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는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이 마음에 걸렸다. 한서준은 최 소장의 안내를 받아 문제의 사급입 4호 감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죄수들의 저기에 찬 시선이 그의 등 뒤에 와서 박혔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외부인에 대한 경고와도 같았다. 사빔사버 감방의 문이 열리자 한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방 안에는 죽음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감돌았다. 한서준은 방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폈다. 그의 전문적인 눈은
아주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았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리고 벽에 희미하게 남은 손톱 자국들. 그는 마치 방 자체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최 소장은 그의 뒤에서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서준이 가장 먼저 면담을 요청한 사람은 두 번째 희생자의 감방 동료였던 이광민이었다. 이광민은 곧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였지만 그가 면담실에 들어섰을 때의 모습은 거의 폐인에 가까웠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다. 한서준은 그의 상태가 단순한 충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괜찮습니다. 이광민 씨, 여기는 안전합니다. 저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한서준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광민은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요. 그게 날 찾아올 테니까. 그의 말은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한서준에게까지 전해졌다. 이광민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죽은 감방 동료가 며칠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밧줄 냄새가 난다고 중얼거렸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감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자신도 그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고 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코를 찌르는 낡고 축축한 밧줄의 냄새. 그 냄새는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다고 그는 증언했다. 이광민의 이야기는 점점 더 기이해졌다. 그는 냄새뿐만이 아니라고 했다. 밤마다 천장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렸다고 했다. 눈을 감아도, 어둠 속에서도, 형광등 바로 옆에 낡은 대들보 위에서 한 쌍의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 눈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한서준은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공유된 환각,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이상. 그는 과학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광민의 공포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한서준은 이 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아는 심리학적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예감했다. 면담이 끝나고 자신의 임시 사무실로 돌아온 한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 소장은 이 모든 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2명의 생명이 사라졌고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과거의 기록을 요청했다. 특히 샤부이마 사오 간판과 관련된 모든 사건 기록을. 처음에는 비협조적이던 교도소 측도 그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자료를 내주었다. 자료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한서준은 밤늦게까지 낡은 서류들을 뒤졌다. 수십 년간의 기록 속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의 단서를 찾아냈다. 약 30년 전 404호 간방에서 한 교도관이 수감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교도관은 수감자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결국 그들의 원한을 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보고서에는 그 교도관이 수감자들의 손에 의해 바로 그 감방의 대들보에 목이 매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삽입나무 감방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수감자들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의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잦았다. 교도소 측은 그저 흉흉한 소문으로 치부하고 사건을 덮었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한서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의 비극이 현재의 사건과 기묘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밧줄 냄새, 천장의 시선, 이광민이 겪고 있는 공포는 단순한 환각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늦은 밤 다시 사꿈야후 감방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혼자서 그 방이 품고 있는 비밀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했다. 밤의 교도소는 낮보다 훨씬 더 음산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수감자들의 잠꼬대와 교도관들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한서준은 사격얌허 감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 그는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혔다. 그는 손전등을 켜지 않고 어둠의 눈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방 안의 공기가 낮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때 그의 코끝에 무언가가 스쳤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냄새, 낡은 창고에서 나는 듯한 퀴퀴한 먼지 냄새와 축축한 나무 냄새가 섞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된 밧줄에서 나는 듯한 역겨운 냄새였다. 한서준은 숨을 참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광민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바로 저 위 대들보가 있을 법한 위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과학자로서의 이성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했지만 생존 본능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올렸다. 손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가느다란 빗줄기가 어둠을 찢고 천장을 향했다. 한서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대들보에 썩은 나뭇결이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그의 눈은 무언가를 더 포착했다. 대들보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는 사람의 다리.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고 숨은 폐부 깊숙한 곳에 갇혔다.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면서 손전등 불빛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빛이 스칠 때마다 환영의 조각들이 보였다 사라졌다. 목에 밧줄이 감긴 채 고개가 꺾인 남자의 얼굴,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공허하게 그를 내려다보는 두 눈.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서준의 망막에는 영혼처럼 새겨졌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의 등이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혔다. 충격에 손전등을 놓쳤고 방은 다시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그는 더듬거리며 문손잡이를 찾았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자마자 그는 미친 듯이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다.
그는 감방문을 쾅 닫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복도의 희미한 비상등 아래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모든 과학적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밤새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다.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애썼다. 극도의 긴장 상태가 만들어낸 환각, 혹은 이광민의 이야기에 감염된 심리적 현상. 그는 수십 가지 가설을 세웠지만 목을 졸라오던 차가운 공기와 코를 찔렀던 밧줄 냄새, 그리고 망막에 새겨진 그 끔찍한 이미지는 이성으로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미지의 존재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곧장 초회 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최 소장은 마지못해 그를 안으로 들였다. 한서준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이광민 수감자를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올 겁니다. 최 소장은 그의 말을 코웃음쳤다. 한 박사님, 어젯밤에 잠을 설친 모양이군요. 그저 흉흉한 소문에 겁을 먹은 겁니까? 여긴 교도소입니다. 스트레스로 죽어나가는 놈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그의 오만한 태도에 한서준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것은 내 전문가로서의 공식적인 소견입니다. 만약 내 경고를 무시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소장님 당신이 져야 할 겁니다. 한서준의 확신에 찬 태도와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발언에 최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가 교도관에게 이광민의 이송을 명령하려던 순간 집무실의 문이 벌컥 열리고 한 교도관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하회서. 이광민이가 한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최 소장과 함께 미친 듯이 사솜사오 감방으로 달려갔다. 복대는 이미 다른 수감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교도관들의 다급한 외침이 가득했다. 사봄사오 감방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의 광경은 한서준이 밤새 두려워했던 악몽을 그대로 현실에 옮겨놓은 것이었다. 세 번째 비극은 기어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광민은 자신의 옷을 길게 찢어 만든 밧줄로 대들보에 목을 매달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기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끔찍한 고통의 경주를 마침내 끝낸 선수처럼 한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가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조금만 더 단호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교도관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 한서준은 방안을 살폈다. 그의 눈은 이광민의 발밑바닥에 새겨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핏자국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톱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시멘트 바닥을 긁어 글씨를 새겨놓았다. 5글자. 이제 내 차례 끝.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한서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연쇄 자살이 아니었다. 차리에라는 단어는 이것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의식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한서준은 자신이 이 사건에서 더 이상 외부 관찰자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이 저주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이 죽음의 순서를 끊어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원을 파헤쳐야만 했다. 이광민의 죽음은 최 소장에게 큰 충격과 압박을 주었다. 한 달 사이 3명의 자살자. 이제는 더 이상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한서준에게 모든 조사 권한을 위임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것이었지만 한서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지화교도소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파헤칠 준비를 했다. 그는 가장 먼저 30년 전 교도관 사망 사건의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수감자들의 명단을 꼼꼼히 살폈다.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거나 출소하여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한 명, 종신형을 선고받고 여전히 지화교도소에 수감 중인 노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그는 그 사건의 주동자는 아니었지만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중 한 명이었다. 한서준은 즉시 김철수와의 면담을 주선했다. 김철수는 독방에 수감된 채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교도소에 살아있는 화석이 된 노인이었다.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독방 구역으로 들어서자 한서준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일반 감방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과 고독의 기운이 감돌았다. 김철수는 면담실에서 말없이 한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공허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날카로운 빛이 숨어 있었다. 한서준은 자신을 소개하고 30년 전 사후 감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철수의 미동 없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경련이 일어났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시오? 김철수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한서준은 최근 적임 사후에서 벌어진 연쇄 자살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김철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그는 마치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악몽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을 본 사람처럼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놈이야, 강태식이 돌아왔어.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태식, 30년 전에 죽은 그 악마 같은 교도관의 이름이었다. 그놈은 죽으면서 우리를 저주했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영원히 되풀이하게 만들 거라고. 우리는 그저 미친놈의 악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저주가 진짜였던 게야. 노인의 눈에는 순수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한서준은 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날의 진실에 대해 물었다. 김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수십 년간 닫혀있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서준이 기록으로만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했다. 강태식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을 놀이처럼 즐겼던 악마였다. 그는 수감자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데서 희열을 느꼈다. 그는 밤마다 무작위로 수감자들을 끌어내 구타하고 물고문을 가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교도소 내에서는 그에게 저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뒤에는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의 잔혹함 앞에서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조차 무릎을 꿇었다. 사금사원은 그의 개인적인 고문실이나 다름없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강태식은 갓 입소한 어린 수감자 하나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그 광경을 본 수감자들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증오를 터뜨리며 강태식에게 달려들었다. 수적으로 불리했던 강태식은 결국 그들의 손에 붙잡혔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를 삽입사어 대들보에 매달아 버렸다. 김철수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강태식은 목이 매달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했다. 그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눈빛이었다. 그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죽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거요. 그 방은 이제 그의 영역이니까. 이야기를 마친 김철수는 완전히 탈진한 듯 보였다. 한서준은 착잡한 심정으로 면담실을 나섰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사오의 원호는 단순한 유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극단적인 악의와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이 뒤섞여 만들어진 살아있는 저주 그 자체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성의 신봉자였던 한 남자는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초자연적인 공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의 실체를 알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투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저주를 끝낼 방법을 찾아내기로 결심합니다. 한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하얀 종이를 펼쳤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강태식의 성격, 그의 폭력성, 수감자들의 증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저주. 그는 심리학자로서의 분석 능력을 이용해 원혼의 행동 패턴과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의 범죄 사건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범인, 즉 원혼의 심리를 분석해 해법을 찾는 것이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무실 문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스르륵 들어왔다. 그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쪽지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교도소 내에서 죄수들이 몰래 주고받는 사식과 비슷한 형태였다. 쪽지에는 조악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너다. 한서준은 쪽지를 든 채 굳어버렸다. 저주는 이제 다음 차례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바로 그 자신이었다. 다음은 너다. 쪽지에 적힌 간결한 문장은 한서준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죽음의 순서에서 다음 차례를 지목하는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교도소의 차가운 공기만이 그의 피부에 와 닿을 뿐이었다. 원호는 이제 숨바꼭질을 끝내고 그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한서준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들만 하면 책상의 서류들이 폭풍처럼 날아오르거나 쇠로 된 책장이 스스로 넘어져 굉금을 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섬뜩한 속삭임을 계속해서 들어야 했다. 그 목소리는 바로 귓께서 들려오는 듯 생생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원혼의 공격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파고들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잘못된 분석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했던 사건의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희생자는 피를 흘리며 왜 자신을 구하지 못했냐고 그를 원망했다. 그리고 그 희생자의 등 뒤에는 교도관 강태식의 망령이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서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원혼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의 정신은 더욱 차갑게 벼려졌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공격을 분석의 데이터로 삼았다. 그는 이 공격들을 통해 강태식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그는 공포에 잠식당하는 대신 공포 그 자체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 그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이자 가학적인 지배자였다. 그의 힘의 원천은 타인에게서 끌어내는 공포와 복종이었다. 그는 살아생전에도 그리고 죽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즐겼다. 그의 저주는 복수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지배 행위였던 것이다. 그는 교도소를 자신의 왕국으로, 수감자들을 영원한 노예로 삼으려 했다. 그렇다면 그의 약점은 명확했다. 지배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피지배자들의 저항이다. 공포를 먹고 사는 존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강태식은 수감자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의 원혼 역시 그와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을 터였다. 한서준은 마침내 저주를 끝낼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그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다. 이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는 강태식이 가장 경멸하고 두려워했던 힘, 즉 수감자들의 집단적인 의지가 필요했다. 그는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을 규합하여 강태식의 원혼을 향해 정면으로 저항하는 거대한 심리적 방역을 계획했다. 그는 이 계획을 들고 마지막으로 최 소장을 찾아갔다. 예상대로 최 소장은 그의 계획을 듣고 미친놈 취급을 했다. 한 박사, 당신 제정신이야. 흉악범들을 선동해서 집단 행동을 하라고 교도소 전체를 폭동의 도가니로 만들 셈인가. 하지만 그의 반박에는 예전과 같은 힘이 실려있지 않았다. 교도소는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밤마다 계속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교도관들은 근무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수감자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다. 한서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대로 가면 어차십니다. 당신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 계획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를 믿고 모든 권한을 주십시오. 교도소의 질서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 소장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교도소의 운명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패배를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한서준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먼저 자신을 신뢰하는 몇몇 교도관들과 접촉했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몇몇 수감자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30년 전의 사건을 증언했던 노인 김철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공포의 실체와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들도 한서준의 논리적인 설명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을 짓눌러 왔던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거사는 다음 날 자정, 교도소의 모든 전력이 잠시 차단되는 정비 시간을 기해 실행하기로 했다. 장소는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삭쿰에오 감방에 있는 복도였다. 다음 날 밤, 교도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준은 약속된 장소인 사그립사오 감방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교도관들과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침묵 속에서 그를 따랐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어둠에 맞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교도소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공기 중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사방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과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강태식의 원혼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검은 형체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원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한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교도소 방송용 마이크의 스위치를 켰다. 그의 목소리가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태식, 내 놈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 놈의 분노가 느껴진다. 그는 유령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듯 냉정하게 선언했다. 하지만 내 놈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서준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다. 너는 강력한 악령이 아니다. 너는 그저 수감자들에게 맞아 죽은 비참한 패배자일 뿐이다. 너는 자신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겁쟁이일 뿐이라고.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원혼의 본질을 꿰뚫었다. 원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의 형체가 분노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서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지금이다. 모두 소리쳐. 그의 외침을 신호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교도관들의 고함 소리, 수감자들의 욕설과 분노에 찬 외침이 한데 뒤섞여 거대한 소리에 파도를 만들어냈다. 사라져라. 이 망할 놈아, 내 놈 따위는 무섭지 않다. 수많은 목소리가 만들어낸 저항의 에너지는 물리적인 힘이 되어 원혼을 강타했다. 공포를 먹고 사는 존재는 공포가 사라진 곳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다. 강태식의 형체는 그들의 함성 속에서 점차 빛을 잃고 희미해져 갔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끔찍한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이내 거대한 함성 속에 묻혀버렸다. 마침내 그의 형체는 완전히 소멸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거짓말처럼 교도소를 짓누르던 어둠과 냉기가 사라졌다. 비상전력이 들어오고 복도에 다시 희미한 불이 켜졌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화 교도소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한서준은 길고 긴 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에서 승리했다. 며칠 후 한서준은 지화 교도소를 떠났다. 최 소장은 그에게 여러 번 감사를 표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과학의 한계와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동시에 깨달았다. 그는 평생 이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다. 삼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다시는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아기도 결국 인간의 꺾이지 않는 의지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지화 교도소의 첫 번째 이야기, 교수형 집행인의 메아리였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용기.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둠을 몰아내는 진정한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촌의 소중한 이야기를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편지는 자신을 전직 교도관 김도현이라고 밝힌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한 존재 때문에 평생의 꿈이었던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그만둬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는 편지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의무는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찰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과연 그가 지화 교도소에서 무엇을 겪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그의 기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주인공의 시점으로 옮겨갔다. 그의 이름은 김도현. 25세 젊고 이상에 가득 찬 신입 교도관이었다. 김도현에게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그는 범죄자들을 교화하고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일에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동기들은 대부분 더 편한 부서를 원했지만 그는 스스로 대한민국 최악의 범죄자들이 모인다는 지화교도소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화교도소의 현실은 그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낡고 부패한 시스템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수감자들, 그리고 그들을 그저 짐승처럼 취급하는 무기력한 선배 교도관들이었다. 김도현의 열정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이곳을 바꿀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신입생활 몇 달 후 그는 마침내 정식으로 순찰 근무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그가 배정받은 곳은 모두가 기피하는 구 징벌동 야간 순찰이었다. 구 징벌동은 현재 대부분의 시설이 폐쇄된 채 일부 공간만이 임시 수용시설로 사용되는,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낡고 음산한 곳이었다. 선배 교도관들은 그에게 거긴 그냥 없는 셈치고 시간이나 때우다 오라는 무책임한 조언을 던질 뿐이었다. 첫 야간 순찰을 위해 구 징벌동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도현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본관의 소음과 악취는 사라지고 오직 먼지와 부패의 냄새, 그리고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한 깊은 침묵만이
그를 맞았다. 길고 어두운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간간히 켜진 비상등만이 그의 길을 비췄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유령의 집처럼 크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2시간에 한 번씩 지정된 순찰 구역을 돌고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대부분의 감방은 텅 비어 있었고 몇 안 되는 수감자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김도현은 순찰을 돌며 이곳이 왜 깊이 근무지인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곳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고독과 침묵이었다. 천몇 번의 밤은 무사히 지나갔다. 그는 점차 혼자만의 근무에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는 처음으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새벽 3시경 순찰을 마치고 초소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근무 구역이 아닌 폐쇄된 아래층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무거운 군화가 시멘트 바닥을 딛는 듯한 느리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그는 무정이를 들어 본관에 연락했다. 혹시 아래층에 다른 근무자가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간결했다. 아니, 구징벌동 야간 근무는 김교도관 한 명뿐이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건물이 낡아서 나는 소리이거나 혹은 바깥의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감각을 쉽게 믿지 않았다. 하지만 발소리는 그 후로도 밤마다 계속되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환청이나 착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누군가의 발소리였다. 김도현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손전등을 든 채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폐쇄된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소리는 거짓말처럼 멎었다. 복대는 두껍게 쌓인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등 뒤 복도 저편에서 다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 쿵, 쿵.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발소리를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제는 아래층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층의 먼 복도에서도 들려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와 함께 순찰을 돌고 있는 듯한 끔찍한 착각. 그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고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발소리만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순찰을 돌던 중 그는 텅 빈 감방 안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다. 누군가 감방 안을 확인하듯 창살을 따라 빛이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는 놀라 감방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어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선배 교도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털어놓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과 무시뿐이었다. 김 선생,
신입이라 긴장해서 헛것이 보이나 보군. 그런 거에 일일이 신경 쓰다간 이 바닥에서 못 버텨.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해. 다른 교도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영감님, 아직도 순찰을 도시나 보네. 참 부지런도 하시지, 영감님. 김도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선배는 더 이상 대답해주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그의 자부심과 사명감은 매일 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과 동료들의 냉대 속에서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열정 넘치는 신입 교도관이 아니었다. 그는 정체 모를 공포에 의해 영혼이 잠식당한 겁에 질린 청년일 뿐이었다. 그는 근무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순찰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는 매일 밤 보이지 않는 동료와 함께 순찰을 돌았다. 발소리는 이제 그의 바로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손전등 불빛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건이 터진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천둥 번개가 밤하늘을 계속해서 갈랐고 낡은 징벌동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삐걱거렸다. 그날따라 정체불명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김도현은 폭풍우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잠시나마 찾아온 평화에 안도했다. 그는 순찰을 위해 초소를 나섰다.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섬광이 복도를 기괴한 모습으로 비췄다가 사라졌다. 그가 복도의 중간쯤을 지났을 때였다.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밝혔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 꺾어지는 모퉁이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낡은 교도관 제복을 입은 키가 크고 마른 노인의 형상이었다. 김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자신 외에 이곳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정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교도관, 근무 시간에 한눈 팔지 말게. 그 목소리는 바로 그의 귓가에서 들려왔다. 그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자신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김도현은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깨를 누르는 듯한 무게감과 살을 애는 듯한 냉기를 동반하고 있었다. 그는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 그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는 명백한 잔향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초소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그는 초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의자와 책상으로 문을 막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듯이 그는 좁은 초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에 남은 시간은 그에게 영혼과도 같았다.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또 다른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발소리가 그의 초소 주위를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마치 그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그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직접 파고들었다. 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공포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했다. 다음 날 근무 교대를 위해 찾아온 선배 교도관은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의 김도현을 발견했다. 그는 김도현의 상태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괜히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러다 너만 손해야. 그의 말에는 위로나 걱정 대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식의 비겁한 안도감만이 섞여 있었다. 김도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곳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선배들이 말했던 그 영감님의 정체를. 그는 더 이상 그들의 비웃음과 회피에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그는 먼지 쌓인 기록 보관실을 혼자 지키고 있는 한 노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오 계장. 정년 퇴직을 몇 년 앞둔 교도소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수감자 기록과 사건 파일들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근무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도현이 기록실의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낡은 서류 더미 위에서 조용히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신입 교도관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도현은 오 계장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구징벌동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오 계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김도현은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김도현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오 계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자네도 그분을 만났구먼. 오 계장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박진수 교도관님, 말일세 우리가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지. 박진수. 김도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오 계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는 잠시 뒤적거리더니 누렇게 변색된 인사기록 카드 하나를 꺼내 김도현에게 건네. 거기에는 한 깐간해 보이는 노년의 교도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오 계장의 이야기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박진수 교도관은 지화교도소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40년 넘게 이곳에서 근무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청렴한 교도관이었다. 그에게 교도소의 규칙은 종교와도 같았고 근무는 그의 삶 그 자체였다. 그는 교도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속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모든 수감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에게는 교도소 밖의 삶이라는 것이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그는 평생을 이 차가운 벽 안에서 보냈다. 교도소가 그의 집이었고 순찰이 그의 휴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을 넘어 집착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 교도소의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임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문제는 그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었다. 그는 약 10년 전 바로 그 구 징벌동에서 야간 순찰을 돌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순찰 자세 그대로 손전등을 손에 꼭 쥔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마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자신의 왕국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은 것이다. 그는 죽음조차 자신의 의무의 일부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 징벌동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를 서던 교도관들이 정체불명의 발소리를 듣거나 텅 빈 복도에서 손전등 불빛을 보았다고 보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낡은 건물 탓이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상은 계속되었고 그곳에서 근무했던 교도관들이 하나둘씩 신경소약에 걸려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것은 박진수 교도관의 영혼이었다. 자신의 의무에 대한 그의 집착은 너무나도 강해서 죽음조차 그의 순찰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밤마다 구 징벌동의 복도를 걸으며 살아생전과 똑같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지화교도소에 잠들지 않는 파수꾼이 된 것이다. 김도현은 오 계장의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면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실존했던 한 교도관의 영혼이 벌이는 일이었단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오 계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닐세. 그분은 그저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야. 문제는 그분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이지. 오 계장의 설명에 따르면 박진수 교도관의 영혼은 근무 중인 교도관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할 때만 반응한다고 했다. 순찰 시간을 어기거나 근무 중에 졸거나 혹은 교도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할 때 그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이전에 그곳에서 쫓겨났던 교도관들은 모두 근무 태만이 일상이었던 자들이었네. 그 영감님은 그런 꼴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었지. 오 계장은 김도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마 자네는 모르는 사이에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자네의 그 넘치는 열정이 오히려 그분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고. 그분은 변화를 싫어하는 분이었으니까 이제 김도현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가 상대해야 할 것은 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어서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너무나도 완벽한
원칙주의자의 영혼이었다.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보다 더 완벽한 교도관이 되는 것뿐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순간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 계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도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한 가지만 명심하게, 그분은 자네가 일을 제대로 하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절대로 실패하지는 말게. 그분의 교정 방식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 말을 남기고 오 계장은 다시 서류 더미 속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다. 김도현은 멍하니 기록 보관실을 걸어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오 계장의 마지막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았다. 다음 그의 근무 시간까지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그는 이제 유령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유령의 완벽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자기 자신이 두려웠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감시관의 감독 아래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이다. 그날 밤 김도현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공포를 안고 구 징벌동으로 향했다. 그것은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명확해진 존재, 완벽한 교도관 박진수의 망령에 대한 경외심과 압박감이었다. 그는 이제 유령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의 기준과 싸워야만 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다. 그는 오 계장의 경고를 되새기며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다. 그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순찰 시간은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지켰고 모든 감방의 창살을 규정대로 2번씩 두드려 확인했다. 그의 순찰 일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성되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박진수의 망령에게 어떤 흠도 보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그가 완벽해지려 노력할수록 보이지 않는 존재의 압박감은 더욱 강해졌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차가운 시선이 그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그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교도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유령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다. 몇 주가 흘렀다. 김도현은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버텨냈다. 그의 육체와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밤 그의 시험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날 밤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낡은 징벌동은 폭풍우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가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다.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창고 쪽에서 희미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코를 의심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고 곧 얇은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낡은 전선이 빗물에 누전되어 불이 붙은 것이다. 그는 즉시 무정이를 들어 본관에 화재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폭풍우 때문인지 무정이는 지지직거리기만 할 뿐 연결되지 않았다. 비상벨은 이미 오래전에 고장난 상태였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규정상 그는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본관에 지원 요청을 하고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켜야만 했다. 하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그의 기다림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초기 진화를 시도해야만 했다. 그것은 규정을 어기는 행위였다. 그가 창고 문으로 달려가려던 순간 그의 앞을 무언가가 가로막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거대한 얼음벽이 자신의 앞을 막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귓게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게. 박진수의 망령이었다. 그는 김도현이 규정을 어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망령의 압박감은 실로 엄청났다. 김도현은 보이지 않는 힘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공포가 격렬하게 싸웠다. 규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구해야 하는가?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오계장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닐세. 그렇다. 박진수 교도관은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도소의 질서를 지키려 할 뿐이었다. 김도현은 마침내 깨달았다. 박진수 교도관의 신념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 진정한 교도관의 의무는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시설의 안전과 수감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완벽한 규칙에는 인간성과 유연성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비키십시오. 선배님, 김도현은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교도관으로서의 굳은 사명감만이 담겨 있었다. 진정한 의무는 규정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의 임무는 이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모아 보이지 않는 벽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의 몸이 벽을 통과하는 순간 그는 유리창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다. 그를 짓누르던 압박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 저편에 서 있는 박진수 교도관의 반투명한 형상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위압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김도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인의 안개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김도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창고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했다. 다행히 불은 초기에 진압될 수 있었다. 의 모든 것이 끝나자 그는 연기와 그을음으로 뒤덮인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겼다. 그는 유령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원칙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김도현은 영웅이 되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용감한 판단을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 자신은 결코 박진수 교도관처럼 완벽한 교도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그의 순수했던 열정은 지화교도소의 어둠 속에서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다. 며칠 후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무도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미련 없이 자신의 푸른 제복을 벗었다. 그는 지화교도소를 떠나며 자신을 영원히 따라다닐 그 잠들지 않는 파수꾼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김도현 씨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의무감은 죽음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무는 차가운 규칙이 아닌 따뜻한 심장에서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그는 지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밤이 되면 지금도 어디선가 순찰을 돌고 있을 박진수 교도관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지화교도소의 두 번째 이야기, 잠들지 않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차가운 규칙이 아닌 따뜻한 심장에서 비롯된 진정한 의무. 어쩌면 김도현 씨가 그날 밤 마주했던 것은 유령이 아니라 교도관으로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앞선 두 이야기가 교도소라는 공간에 얽힌 원한과 의무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그 벽 뒤에 숨겨진 추악한 범죄와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에 의해 집행된 기이한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을 전직 교도소 행정기록 담당자였다고 밝힌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기록과 비공식적인 증언들을 조합하여 이 사건의 전말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진우 교도관. 그는 한서준처럼 명석한 분석가도 김도현처럼 뜨거운 이상을 가진 신입도 아니었다. 그는 이골이 날대로 난 베테랑이었다. 수십 년간 푸른 제복을 입으며 그는 교도소라는 곳에 생리를 뼛속까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에게 이 직업은 더 이상 사명이 아니라 그저 퇴직 날짜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생계 수단일 뿐이었다. 그의 주 근무지는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특별 사동이었다.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가장 절망적인 공기가 흐르는 곳. 그의 임무는 곧 사라질 존재가 된 사형수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집행하는 절차를 돕는 것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형수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감정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다. 하지만 사형수 4번은 그가 지금껏 보아왔던 사형수들과는 무언가 달랐다. 그는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었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수감자였다. 그는 언제나 침묵을 지켰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로 보냈으며 때로는 텅 빈 벽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의 고요함은 폭력적인 난동보다 훨씬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진우는 그런 사형수 4번을 감시하며 기묘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는 마치 우리 안에 갇힌 맹수 같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지성과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다. 마침내 사형수 4번의 사형 집행일이 확정되었다. 교도소는 마지막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이진우는 규정에 따라 사형수 4번에게 마지막 식사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아무런 감정 없이 그의 독방으로 향했다. 그는 사형수가 기름진 통달기나 비싼 회 같은 것을 요구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사형수 4번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잠시 동안 이진우를 말없이 쳐다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식사를 요구했다.
한 맺힌 풀로 끓인 국을 먹고 싶소. 한 맺힌 풀 이진우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사형수는 마치 그가 되물을 줄 알았다는 듯 품에서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그것은 조리법이었다. 한 맺힌 풀 국을 끓이는 방법이 알아보기 힘든 흘림체로 적혀 있었다. 이 풀은 깊은 슬픔이나 억울한 죽음이 있었던 그늘진 곳에서만 자란다고 하더군. 아마 교도소 근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지. 그의 말에는 기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이진우가 그 풀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이진우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조리법을 들고 교도소장에게 보고했다. 예상대로 최 소장은 그것을 미친놈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한 맺힌 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된장국이나 끓여서 줘버려. 마지막까지 성가시게 구는군. 교도소의 다른 직원들 역시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 정신이 나갔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이진우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사형수 4번이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치밀한 계산과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번 마지막 식사 요구 역시 마찬가지일 터였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무언가를 암시하는 메시지임이 틀림없었다. 그의 달아빠진 직업적 권태감 뒤에 숨어있던 베테랑의 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사형수가 건넨 조리법을 다시 펼쳐보았다. 종이는 여러 번 접었다 편듯 낡아 있었고 곳곳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조리법의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재료들은 평범한 것들이었지만 조리 방법이 기이했다. 겨울 냉동고처럼 차가운 온도를 유지할 것, 백정에 잊혀진 부위를 사용할 것 같은 알 수 없는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요리법이 아니었다. 이진우는 확신했다. 이것은 암호였다. 교도소 내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한 겨울 냉동고, 백정에 잊혀진 부위, 그의 머릿속에서 단서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교도소의 주방에서 일어났던 오래된 소문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소문들의 중심에는 몇 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한 명의 주방장이 있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사형수의 마지막 변덕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쩌면 교도소의 벽 속에 묻혀있던 또 다른 범죄의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단서일지도 몰랐다. 그는 퇴근 후 교도소 근처의 허름한 술집을 찾았다. 그곳은 은퇴한 교도관들이나 주방 직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래전 주방에서 일하다 은퇴한 한 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려했지만 이진우의 끈질긴 질문과 술 몇 잔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몇 년 전 실종된 주방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박씨. 그는 솜씨는 좋았지만 도박빚에 시달리며 교도소의 물품을 몰래 빼돌리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어느 날 그는 교도소의 고위 간부 중 한 명과 크게 다투는 모습이 목격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도소 측에서는 그가 도박빚 때문에 야반 도주한 것으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다. 하지만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다. 박 씨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그는 교도소 안에서 처리된 것이라고. 그럼 시신은 어떻게? 이진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비웠다.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소문은 있었어.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거대한 식자재 냉동고 근처였다는.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진우의 머릿속에서는 사형수의 조리법에 적힌 겨울 냉동고처럼 차가운 온도라는 구절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진우는 술집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사형수 4번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교도소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장난을 치는 것일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교도소 주방에서 일하는 가장 오래된 수감자 중 한 명을 몰래 만났다. 그는 사형수의 조리법에 적힌 백정에 잊혀진 부위라는 구절에 대해 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늙은 수감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진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건 박 주방장 얘기여. 그 양반이 사라지던 날 밤에 냉동고에서 이상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밤새 들렸거든. 늙은 수감자의 속삭임은 이진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냉동고에서 밤새도록 들렸던 기계 소리, 사형수 4번의 조리법에 적힌 백정에 잊혀진 부위, 모든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주방장 박 씨는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교도소의 주방 안에서 어쩌면 그가 평생을 다루었던 그 도구들에 의해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이진우는 다시 사형수 9번을 찾아갔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이제 사형수를 단순한 감시 대상이 아닌 이 끔찍한 비밀을 풀어낼 유일한 열쇠로 보고 있었다. 그는 독방의 창살을 사이에 두고 사형수 4번과 마주 섰다. 내 놈,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사형수 4번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평온했지만 입계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교도관 나리, 좋은 국을 끓이려면 재료 손질이 가장 중요한 법이지. 어떤 재료는 꽁꽁 얼렸을 때 더 깔끔하게 잘리는 법이거든. 그의 말은 이진우의 추측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대답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그는 이진우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며 자신만의 마지막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우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지금 이 게임에 계속 참여해야만 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정이라도 구현하고 싶은 건가? 그 질문에 사형수 4번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것은 그가 교도소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격한 감정 표현이었다. 정의 교도관 나리야말로 순진하시군.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나는 그저 위선이 역겨울 뿐이야.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도 깨끗한 척하는 놈들 말이지. 나는 적어도 내가 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저들은 제복 뒤에 숨어 자신들의 죄를 감추지. 그의 말에서 이진우는 그의 진짜 동기를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괴물이 자신과 동료인 또 다른 괴물의 가면을 벗기려는 지독하게 뒤틀린 지적 유희였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교도소 시스템 전체를 조롱하며 마지막 체스 게임에서 체크메이트를 선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이진우를 자신의 말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했다. 이진우는 그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늙은 주방 직원이 말했던 고위 간부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교도소의 행정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그곳은 오 계장이 지키던 곳보다 훨씬 더 깊숙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다. 그는 박 주방장이 실종되었던 해의 근무 기록과 사건 보고서들을 샅샅이 뒤졌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그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박 주방장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 작성된 공식 사건 보고서였다. 내용은 주방 물품 횡령 혐의에 대한 부서장과의 언쟁이었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부서장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당시 보급과장이었던 인물, 그의 이름은 강민철. 이진우의 등골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그는 현재 지화교도소의 부소장이자 최 소장의 오른팔인 바로 그 강 부소장이었다. 교도소의 2인자, 가장 깨끗하고 원칙적인 인물로 알려진 그가 10여 년 전의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것이다. 이진우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부터 이진우는 더 이상 평범한 교도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교도소의 가장 거대한 권력과 싸워야 하는 위험한 도박에 뛰어든 것이다. 만약 강 부소장이 자신이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이 교도소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터였다. 그는 이제부터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조사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했다. 그는 밤마다 몰래 교도소의 낡은 도면들을 연구했다. 특히 주방과 냉동고, 그리고 그 주변의 배관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사형수 4번이 암시했던 백정에 잊혀진 부위가 냉동고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증거는 어딘가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사형 집행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진우는 초조해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형수 4번을 찾아가 마지막 단서를 얻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형수가 건넸던 조리법을 꺼내 보이며 그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마지막 힌트를 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형수 4번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최고의 굵은 뼈에서 우러나오는 법이지. 좋은 육수는 오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우려내야 해. 때로는 그저 물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법이야.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책 속으로 고개를 묻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물길을 따라가라. 이진우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주방의 낡은 배관 설계도를 다시 펼쳤다. 그의 눈은 거대한 식자재 냉동고의 바닥에 위치한 배수구에 고정되었다. 그 배수구는 주방의 다른 배수관들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별도의 라인을 통해 건물의 지하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다.
오래전에 폐쇄된 정화조 근처에서 끊겨 있었다. 그 순간 이진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끔찍한 진실의 전모를. 강 부소장은 박 주방장을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냉동고 안에서 처리했다. 그리고 그 증거물들을 바로 저 배수구를 통해 흘려보낸 것이다. 백정의 잊혀진 부인은 고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잘게 잘려 물과 함께 흘러나간 뼈 조각들이었다. 이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사형수 4번이 말했던 한 맺힌 풀 역시 은유였다. 억울한 죽음이 있었던 곳. 그곳은 바로 수십 년간 박 주방장의 유해가 쌓여있을 그 폐쇄된 배관의 끝이었다. 모든 증거는 그곳에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 증거를 직접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설계도를 들고 지하로 향했다. 그곳은 교도소 직원들조차 거의 드나들지 않는 잊혀진 공간이었다. 그는 손전등의 의지에 어둡고 축축한 복도를 걸어갔다. 마침내 그는 설계대 표시된 지점에 도착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오래전에 폐쇄된 배관의 끝을 막아놓은 벽이었다. 그는 벽에 귀를 대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십 년간 잊혀졌던 한 남자의 비명과 그를 죽인 자의 추악한 비밀이 그 벽 너머에 잠들어 있었다. 이진우는 굳게 결심했다. 그는 이 벽을 부수고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될지라도. 이진우는 콘크리트 벽 앞에 서서 자신의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그는 교도소의 벽을 허가 없이 부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발각되는 즉시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이 위험한 도박을 성공시키기 위해 완벽한 기회와 도움이 필요했다. 기회는 단 하루, 바로 사형수 4번의 사형이 집행되는 내일 밤이었다. 교도소의 모든 시선이 사형장으로 쏠릴 그 순간이 그의 유일한 시간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는 수십 년간 함께 근무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던 동료 박 교도관을 찾아갔다. 박 교도관은 곧 퇴직을 앞둔 노련한 교도관으로 부소장 강의 위선적인 태도를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인물이었다. 이진우는 그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부터 사라진 주방장과 폐쇄된 배관까지. 박 교도관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진우가 보여주는 낡은 조리법과 행정 기록들을 보며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평생을 바친 교도소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이진우의 위험한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진우에게 창고에서 몰래 빼돌린 낡은 슬래지해머를 건네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교도소 전체에는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사형수 4번의 사형 집행 절차가 시작되었다. 교도소장 최 씨와 부소장 강민철을 포함한 모든 고위 간부들의 시선은 사형장으로 향했다. 이진우는 박 교도관과 눈짓을 주고받았다. 지금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근무지를 벗어나 어두운 지하로 향했다. 지하는 위층의 긴장감과는 다른 차갑고 축축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간간히 천장의 낡은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그들은 마침내 문제의 콘크리트 벽 앞에 섰다. 박 교도관이 주위를 망보는 동안 이진우는 슬래지 해머를 고쳐 잡았다. 그는 자신의 온 힘을 실어 벽의 중앙을 내리쳤다. 쾅! 둔탁한 파열음이 지하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이진우는 누군가 듣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위층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해머를 휘둘렀다. 굳게 닫혀있던 교도소의 침묵과 부패를 깨부수려는 듯이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몇 번의 강타 끝에 마침내 콘크리트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지독한 악취가 새어나왔다. 수십 년간 썩어 문드러진 유기물의 냄새였다. 그들은 코를 막았지만 냄새는 뇌를 직접 파고드는 듯했다. 그들은 벽 너머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진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벽의 파편들을 걷어내고 어두운 배관의 입구를 드러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배관 안을 비추었다. 안은 수십 년간 쌓인 딱딱한 슬러지와 오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우는 미리 준비해온 긴 쇠꼬챙이로 배관 바닥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오물과 뒤섞인 누렇게 변색된 작은 뼈 조각들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뼈 조각들 사이에서는 녹슨 금속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남성용 결혼 반지였다. 반지의 안쪽에는 희미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피해자, 사라진 주방장, 박성진의 이니셜이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살인의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들이 증거를 비닐봉지에 담고 있을 때였다. 그들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진우와 박 교도관은 얼어붙은 채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강민철 부소장이었다. 그는 사형 집행 중간에 무언가 낌새를 채고 이곳으로 내려온 것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진우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가면이 벗겨지고 냉혈한 살인자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쓸데없는 짓을 했군. 이 교도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그것만 조용히 넘겨주면 자네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퇴직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 걸세. 그의 협박에 박 교도관은 겁에 질렸지만 이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증거가 든 봉지를 등 뒤로 감추며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부소장님, 당신의 범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강 부소장은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지하 공간에서 세 남자의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강 부소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잔인했다. 그는 이진우의 옆구리를 칼로 얕게 베었고 박 교도관을 벽으로 밀쳐 기절시켰다. 이진우는 홀로 그와 맞서야만 했다. 그는 낡은 쇠 파이프를 집어들고 저항했지만 점차 힘에서 밀리고 있었다. 강 부소장은 이진우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내 놈도 그놈처럼 만들어주마.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의 눈은 사리로 번뜩였다. 이진우의 의식이 점차 흐려져 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지하로 통하는 문이 벌컥 열리고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모두 꼼짝마. 그곳에는 최 소장과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서 있었다. 박 교도관이 기절하기 직전 몰래 눌렀던 비상호출기가 신호를 보낸 것이다. 최 소장은 바닥에 널브러진 뼈 조각들과 살인을 저지르려 하는 자신의 부하,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진우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부패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버려야 할지 즉시 판단했다. 강 부소장, 당신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네. 최 소장의 냉정한 선언에 강민철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교도관들에게 제압당의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이진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진우. 그의 악담은 지하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이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박 주방장의 유해가 담긴 비닐봉지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 증거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지상의 사형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한 남자를 생각했다. 사형수 나번. 괴물의 마지막 게임은 가장 뒤틀린 방식으로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강민철 부소장의 체포 이후 지와 교도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에 빠졌다. 교도소의 2인자가 10수년 전에 벌어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은 모든 직원들과 수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최 소장은 자신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수습하느라 분주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을 강민철의 범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무고한 피해자로 포장하며 언론에 대응했다. 이진우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옆구리의 상처를 치료받고 경찰에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과 그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증거물들은 강민철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법의 심판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이진우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허무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한 괴물이 던져놓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을 뿐이었다. 진정한 정의는 10수년 전 박 주방장이 억울하게 죽어갔을 때 이미 사라진 것이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뒤늦게 시체의 뼈를 맞추는 소란스러운 절차에 불과했다. 그는 퇴원 후에도 며칠간 휴가를 내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경멸해 맞이 않았던 연쇄 살인범, 사형수 4번과의 기묘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괴물은 이진우에게 있어서 악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교도소의 두꺼운 벽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을 유일하게 알려준 존재이기도 했다. 며칠 후 그는 마지막으로 교도소를 찾았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잿빛 건물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이곳은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는 교도소의 뒤뜰, 아무도 찾지 않는 그늘진 구석으로 향했다. 늙은 수감자들이 말하길 그곳에는 가끔 이름 모를 약초들이 자라난다고 했다. 그는 그곳에서 소박하게 자라난 작은 들풀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이 전설 속의 한 맺힌 풀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그 풀을 꺾었다. 그는 국을 끓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풀을 교도소의 차가운 벽 밑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억울하게 죽어간 박 주방장과 가장 뒤틀린 방식으로 진실의 씨앗을 던졌던 사형수 4번을 위한 그만의 조용한 추모 의식이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지화교도소를 돌아보았다. 저 벽 안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과 고통, 그리고 이름 모를 유령들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등을 돌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결국 이진우 교도관님도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정의가 항상 빛나는 갑옷을 입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가장 추악한 괴물의 손을 빌려 기이한 모습으로 도착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전직 행정기록 담당자께서 보내주신 지화교도소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차가운 벽들 너머의 3가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집단적인 의지로 오래된 악에 맞섰던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 죽음마저 넘어선 의무감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한 교도관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괴물을 심판했던 한 괴물의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도소는 단순히 죄수들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감정들이 응축되어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것을, 그 안에는 공포와 분노, 후회와 절망,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는 기이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끔찍하고도 소중한 경험담을 용기 내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묘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평범한 현실의 바로 아래층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그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무서운 벽은 돌로 만들어진 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세워진 벽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